최영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6차 산업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인구와 산업을 늘리기 위해서 귀농귀촌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강의 주제인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은 귀농 첫 해에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를 지나면, 첫 해를 지나면 농업인 자격이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개발할 수 없는 곳에 농업인 자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제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토지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초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인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요가 작고 황금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인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농업인 주택은 농림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농업인이 되면 농기를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부여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투자하기 곤란한 곳이기는 합니다만, 농업인 자격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짓는 주택이 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깊은 산속이나 경치 좋은 곳에 개간 허가를 받아서 소득이 있는 그런 특수작물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경치 좋은 바닷가에 현지 농업인 자격으로 대형 숙박시설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농귀촌에 성공하시려면 좋은 영농 아이템을 가지고 6차 산업을 비롯해서 정부 지원에 따라서 귀촌 사업을 하시기도 해야지만,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는 부동산을 개발하면 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즉, 농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뿐만 아니라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을 통한 부동산 개발법도 여러분이 기본은 공부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사업을 하시려면 농촌융합사업법, 귀농귀촌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토지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지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은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인 주택 짓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층에 주택이 있죠. 이 2층의 주택이 농업인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좋죠. 그리고 옆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현지 농업인이 돼서 주택도 지으면서 그리고 창고, 농업용 창고까지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왼쪽에는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라는 말이죠. 자, 이번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토지 상식, 개발 사례, 가치평가, 개발 팁인데요. 오늘의 토지 상식은 토지 분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도시적 토지 투자를 하시다 보면 면적이 많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면적이 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분할은 땅 소유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작게 쪼가는 건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내가 내 땅을 어떻게 분할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이제 지번이 있는데요. 필지마다 지번이 있죠. 거기에는 용도지역, 지목, 그리고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면적, 그리고 이 면적을 큰 땅을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유는 그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있는 개발 규제 때문이죠. 면적에 따라서 건축 규제, 밀대 규제, 개발 허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토지용계획 확인서 이번 주 것은요. 지목은 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목을 보니까 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업인 주택을 지어서 지목이 대로 바뀐 것이고요. 면적은 660제곱미터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660제곱미터는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이죠. 경지정리된 논은 660제곱미터까지 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시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도시인이 개발 못하는 땅은 좀 싸겠죠. 수요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런 농지 외에 보존산지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별장같이 이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국토계획법을 적용 안 하고 농지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사항을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분할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왜 분할이 안 돼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큰 땅을 기획부동산이 사서 바둑판처럼 잘라서 투기적 거래를 부추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적은 땅을 너무 또 잘게 쪼개면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임야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용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을 할 때는 환경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훼손을 좀 덜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여기서 허가라는 건 건축 허가도 됩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도 되고 농지전용 허가도 되고 각종 허가를 해주면서 효율적 분할인가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분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면적은 그냥 바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군청 지적과에 가서 측량비와 분할 비용만 내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땅이라 하더라도 비도시 지역은 내 마음대로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투기적 거래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하나 분할이 가능한 것은 공유자 분할입니다. 한 필지 땅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곧바로 지적과에 가서 돈 내고 분할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상공 분할. 주상공 분할은 면적 최저 제한만 아니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개발 협의가 끝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저 면적보다 많다면 자유롭게 분할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 제한을 우리가 왜 두느냐? 분할 제한은 건축법에 의한 제한가 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있는데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때문에 분할 제한을 두는 것이고 이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발 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 제한은 농지를 보존해야 되고 산지를 보존해야 되고 초지를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전용 허가를 넣는다고 해서 무작정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는 일정 면적 이상은 못 해준다. 이런 제한을 말씀드렸던 거고 환경법에 의한 제한은 많은 면적을 개발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주변에 산사태가 난다 그러면 이건 사전재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보자는 게 사전 환경성 검토입니다. 자, 건축법 제한을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분할 최소 면적입니다.
이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상은 그냥 바로 지적과에 가서 분할 신청하면 되는 건데 건축법 제한은 이런 겁니다. 주거지역은 80제곱미터. 척관법으로 말하면 24평이죠. 약 24평인데 24평보다 작은 땅으로 분할을 하면 그곳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땅이 나눠지니까 이건 이 이하로는 분할하지 말라는 것이고, 상업지역은 150, 그러니까 45평, 공업지역도 45평,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약 60평 이하로는 분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하로 분할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니까 결국 12평을 건폐율이 12평이 되는 겁니다.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부담금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200평, 660제곱미터, 200평. 그 외의 도시지역은 300평, 990제곱미터. 이 이상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우리가 주로 하는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약 500평인데요. 배우자와 직계가 5년 동안 합산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내 이름으로 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하고 자식 이름으로 해도 합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500평 이상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어떤 것이 있느냐. 만약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큰 땅을 개발해서 쪼개서 여러분한테 팔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봤더니 준공이 되지 않았더라. 준공이 되지 않았으면요, 최초 개발자가 500평 이상을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이하로 300평을 사셔도 여러분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게 있느냐면, 건축 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공사를 해가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가 좋고 그러면 사러 오는데, 사러 오는 사람은 300평을 샀는데 실제 개발하는 업자는 1000평을 또는 뭐 10,000평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500평 이상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준공되기 전에는 개발업자가 내야 되고요. 준공된 후에 사시면 안 내도 됩니다. 개발업자가 내니까. 최초에 허가받은 사람이 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에다 명시해야죠. 이 거래에서는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기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개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기가 사는 면적이 300평, 200평이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누가 내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으로 오면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대표적인 거 세 군데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양평군, 세종시, 제주시. 이렇게 세 개를 해봤는데요.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축법에서도 200제곱미터 미만이었죠. 그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된다는 거고, 그 이상으로 분할을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990제곱미터 세종시는 300평. 그리고 제주시는 인허가 없는 분할은 120평입니다. 400제곱미터. 120평 이상을 분할할 때는 비도시 지역에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계획, 생산, 보전,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양평구는 60제곱미터 미만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990제곱미터에 165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에서 500평 사이로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분할을 하더라도 여러 필지가 분할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토지 분할 목적에. 그 다음에 이제 택지 개발과 격자 개발이 있는데, 택지 분할과 격자 분할은 이런 겁니다. 택지는 도로를 넣고 하는 것이 택지 분할이고요. 격자 분할은 도로 없이 그냥 바둑판처럼 잘라놓는 걸 얘기합니다. 양평군에서는 택지나 격자된 건 재분할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그리고 세종시는 면적 불문하고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부동산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공유 지분도 기준 면적 이하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평구는 1년에 5필지 이상은 분할을 안 해준다. 세종시는 1년 내 재분할은 안 되고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제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땅을 이 면적 이상으로 사시더라도 허가를 못 받아서 등기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면적 제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농지는 농사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주택이나 창고나 다른 용도로 짓는다 그러면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금지되는 시설이 있고요. 농지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 15,000제곱미터 이하 대기 오염 폐수 배출 시설은 안 되고, 경지정리가 된 것은 안 되고, 계량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지만,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 숙박시설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도시예각에 농지를 전용해서 일반음식점 하는 거 보셨죠? 그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였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금지 또는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산지 전용으로 오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임야 말입니다.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산지인데, 보전산지는 산림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별도로 용도지역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보존해서 도시인이 일반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림업인 주택에 한해서는 단독주택이죠. 건축법으로 하면. 그리고 농림업인 주택이라는 것은 산지관리법 용어고요. 건축법의 단독주택을 보전산지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농림업인 주택에 한해서는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면적은 660제곱미터만. 그리고 본인 땅에다가 허가를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농업이나 임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지 거주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만 보전산지에도 건축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보전산지는 자연경관이 좋은 임야이거든요. 자, 그런 곳에 660제곱미터, 200평까지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은 없지만 의료시설, 노인복지, 장애시설 이런 것들은 면적 제한 없이 보존산지도 가능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공장, 창고는 유기질 비료나 그러니까 농업과 임업과 관련된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런 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농어촌 휴양시설입니다. 관광농원 관광단지는 3만 제곱미터, 약 9,000평까지는 보존산지도. 물론 이 보존산지 중에 임업용 산지만 그렇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임업용 산지라고 하는 것은 임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된 것인데, 임업 진흥보다 더 공익성이 있는 그런 개발은 이렇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은 보전산지는 도시인 개발이 안 되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법 제한입니다. 환경법은 넓은 면적을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영향성 검토 면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획관리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즉 3,000평 이상을 개발을 하면 이 어려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존관리는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는 7,500제곱미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도 그렇지만 살려고 하는 땅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은 평당가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200~300평 조그맣게 거래로 말하면 소매하는 것과 도매하는 것은 가격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곳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의 순서는 귀촌인이 농업인 주택과 창고를 지은 건데 여기는 창고고요. 여기는 2층 주택입니다.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죠. 이게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차선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채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도로에 접해 있을 만큼 건축법 도로나 접근성은 아주 좋은 곳이죠. 자, 위치 접근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농림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조심하셔야 될 게 접근성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 토지처럼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황금성,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 놓고 사줄 사람이 누구냐, 내가 팔 사람이 누구냐를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접근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속도로가 양쪽에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연결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JCT처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 된 곳에 부채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이런 경지정리된 곳이라면 주변이 농업의 환경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즉 농약을 막 항공방지한다든지 축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만은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기 정리된 곳은 농업인 주택은 미래 가치도 충분하거든요. 자, 진출입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국어 점령과 도로 점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 이게 지목이 되라면 이제 도로 점령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만 국어 점령도 다 끝났을 수도 있고요. 경지 정리된 외곽에는 국어가 지나갑니다. 물을 용수로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점용을 해야 되는 허가 절차가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떠셨나요?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건축하기 어려운 곳에 경관도 좋고 농업 기능 때문에 경지 정리해 놓은 이런 곳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나 아니면 경치 좋은 저수지가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짓게 되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농 귀촌인이 되면 1년 후에는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 자격으로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곳에 이런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현지 귀농 귀촌에서 소득도 올릴 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은 농업인한테만 있는 것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귀농 귀촌에 도움이 되는 농업인 주택 부지의 가치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